현대 인식론은 우선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식론이 지금 인간을 뭘로 전제했어? 자율적 주체. 보편적 이성을 통해 그렇지? 이성적인 인간.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씁시다. 객관적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그거를 긍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답이 있다는 거야. 야, 어떤 게 선이냐? 착한 게 뭐야? 착한 게 뭐야? 착한 게. 쓰레기 주는 거. 그럼 쓰레기 안 주면 다 압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쓰레기를 주워서 팔려고 주고 있으면 그건 선인가? 모르겠어. 법 잘 지키는 거. 일제 강점기 때 법잘 지킨 새끼들은 친일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게 뭔지를 갖고 수천 년 동안 싸워온 거야. 네. 싸워왔는데 현대 철학에서는 대체로 어느 쪽이 이제 이겨가고 있냐면 그래서 정답은 없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런 쪽이 이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대세입니다. 네. 그런 종류의 철학들을 우리가 시누라크 철학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뭐야? 그래도 인간한테는 뭐가 있어? 이성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답,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이 있고 그걸 찾을 수도 있다. 됐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전제를 해놓고 분석 철학. 세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걸로 당연하죠. 왜? 정답이 있는 거니까. 아니면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 정답이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자, 여기서 분석 철학은 자, 무엇을 분석하는 거예요? 철학의 대상이 진이. 인간의 사고를. 모든 것은 진위가 확정될 수 있는 명제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사고를 분석해요. 왜? 인간의 사고도 뭐가 할 수 있다고 봐? 진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 생각도 정답이 있대,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서 찾아? 정답인지 아닌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그치? 논리적 이성적으로 해명하면 된대요. 됐니?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남친이 생겼다. 남친들 있나? 없어요. 없냐? 생겼다고 치고, 자, 남친이 나 이제 만났어. 내가 어저께 뭐 했어? 그랬더니 얘가 어제 뭐 했더라? 아, 친구랑 놀았나 보다. 이랬어요. 자, 이제 그럼 무슨 느낌이 와요? 거짓말. 그렇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이 새끼 말 불러주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감으로 했잖아.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논리적, 과학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이거를. 그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뭐 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아, 여기서 어떤 조사를 쓰고, 어떤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말하는 순서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거를 분석해서 이 말은 몇 퍼센트 확률로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사고작용을 거치고 있구나, 그지? 이거를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새끼 말 짜내려고 머리 굴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그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자, 거기까지. 자,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라는 사람은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답니다. 자, 그게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 나오고 로티가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콰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이요. 결론만 보면 지금 우리 이제 좀 전에 자 현대 인식론 이제 거기에 기반한 분석 철학 얘기를 했었지. 자, 로티는 그거를 좋아해 싫어해? 일단 싫어해요.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그랬지. 현대 철학에는 주류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정해진 답이 있는 쪽 없는 쪽? 없는 쪽이 주로 가. 그쪽으로 주로 가고 있는 거야. 현대 철학 쪽으로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아까 저런 애들을 비판하는 사람, 그게 로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인식론은 뭐 이렇게 봤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식론자들은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왜곡하거나 주변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인간은 확실한 걸 갖고 판단을 한대요. 확실한 표상만 인식이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자,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현대 전에 근대의 사고방식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보통. 인간은 정확해,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인간은 공부하고 노력하면 틀리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로티는 당연히 싫어해요. 부정하면서. 너네들 그치?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들 정답이 무조건 있다고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티는 뭐라 그랬어? 로티는 진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이다. 명제도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변치 않는 무슨 특별한 기준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 명제. 현실에 도움 안 되고 현실이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면 별로 의미 없는 명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용적 가치를 판단합시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진짜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네는 인간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내가 보는 책상은 진짜 책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보는 책상하고 내 친구가 보는 책상이 같은 책상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웃긴 게 이게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면서 처음에 철학자들이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또 마지막이거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다 증명이 됐어요. 네가 보는 책상하고 네가 보는 책상이 같은 책상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같은 책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내 남자친구 어때? 그랬더니 야, 걔 이상하게 생겼어. 그랬더니 막 이제 짜증내고 화내고 싸운단 말이야.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다르게 보여. 사람은 자기가 먼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의식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그거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안구 있지. 안구에 요 눈동자의 크기랑 이 눈 앞쪽에서부터 이 뒤쪽까지 이 길이 비율 있죠. 이거에 따라서도 모양이 다르게 보여요.
그냥 시력이 안 좋아서 흐리게 보이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길 비율도 다 영향을 끼쳐요 실제로. 그리고 뇌가 이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에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면 잘 합성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뇌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좀 특이한 뭔가 있으면 그것도 사용 다르게 봅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 책 읽는 거.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실제로 여기 뇌 좌뇌 우뇌 연결하는 그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이게 연결하는 부분. 거기가 끊어지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보이는 걸 그리는데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그려요. 둘을 합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제일 웃긴 건 이제 기억도 인간은 만들어내요. 실제로. 아무튼에 법원에서 증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은 판사가 합리적으로 이게 있었다 없었다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데 판단할 때의 참고자료로 쓰려고 증언을 받는 거지 증언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냥 어느 나라든 일반적인 모든 나라의 법에는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기억도 인간은 조작하고 스스로 조작해요. 꼭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현대 철학 쪽은 그런 변치 않는 절대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전제를 깔지 말래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현대 철학은 당연히. 인간이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그냥 비춰서 그대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철학자든 이 철학지문에서 보면 옛날하고 그다음에 현대 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나중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더 옛날 사람들은 뭔가 변치 않는 거, 절대적인 걸 인정하려고 들고 현대 쪽으로 내려올수록 서로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변화하고 알겠니? 그런 쪽을 좋아하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했느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이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엔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슷한 얘기는 일단 누가 먼저 하냐면요. 데카르트가 먼저 합니다. 라플라스의 악마인가 뭔가 하는 그 악마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이게 야 이렇게 하면 돼. 수학에 2 더하기 3은 5죠? 네. 왜 2 더하기 3이 5야? 그 악마가 2 더하기 3은 5라고 정했습니다. 만약에 악마가 2 더하기 3이 4라고 정했으면 우리는 4라고 배웠을 거래. 4가 맞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래.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한 얘기로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적 정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수학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이미 전제를 그렇게 깔았거든. 우리 수학할 때 처음에 뭐부터 배워요? 1 더하기 1 그 전에. 숫자. 그래 숫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런 것부터 배우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제 공비라고 하는 거랑 정의를 먼저 배워요. 자연수는 뭐고,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는 뭐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리와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게 수학의 세계관인 거야. 그 수학이라는 세계관 설정 속에서는 그게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당연하게. 왜? 애초에 그렇게 되라고 정했으니까. 그래서 같은 수학도 세계관이 약간 다른 수학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 삼각형. 각색이 각색의 변색의 세 내각의 합은 40. 180도 맞죠? 근데 택시기하학이라는 기하학이 있거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구면기하학 또는 공면기하학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택시기하학에서는요,
요게 정삼각형이에요. 왜요? 이게 정삼각형. 분면기하학에서는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도부터 360도 바로 직전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그 공리라는 거 세계관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애초에. 택시 기하학이 뭐냐면, 네, 그 건물 도로를 따라서 택시가 다니듯이, 네,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선을 따라서만 변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변이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 같아야 되잖아.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세 개 잡고 2예요. 그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는 이런 수학도 실제로 있거든. 그래서 수학도 어쨌든 간에 결국은 뭐다? 기존에 합의된 어떤 규칙, 우리가 어떤 게임에 참여하면 그 게임의 규칙이 있잖아. 그 게임 끝내고 다른 게임 할 때는 새로운 규칙을 또 적용을 하는 거고, 맞지? 부루마블 할 때랑, 부루마블이 뭔지 아냐? 그 부루마블 할 때랑 아니면은 너네 핸드폰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랑은 완전히 규칙이 다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 또. 그지? 언어 게임이 그렇다고. 우리가 언어라는 걸 그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공사장에서 망치 그랬어. 목수가. 그럼 그 망치는 무슨 뜻일까? 망치라는 명사가 아니라 뭘 수 있다고? 사람. 그래,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망치 가져와 이 뜻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장은 망치를 자주 쓰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목수. 그리고 망치를 자주 필요로 하고 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망치를 가져오라는 뜻인가, 가져다가 어디다 두라는 뜻인가, 아니면 망치가 저기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인가,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놓고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잘 때려 맞죠. 때려 맞춰놓으면 잘 맞아. 그래서 너네가 부모님한테 가갖고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 왜 용돈 이런다고. 알겠잖아요. 아닌가? 너 뭐 있어? 뭐 잘못했어 그러나?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지금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상하게 알아들었지만 엄마하고 너네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너네 남친이한테 너네가 했어. 그럼 남친이 뭐라 그래? 응, 나도 그러겠지. 그죠? 그냥 사랑해가 내 감정을 표현한다는 뜻이 아닌 거야 이때는. 너는 어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 네? 너네가 나중에 남친이한테 사랑해? 그럼 남친이가 뭐라고 해야 돼? 봐봐. 그럼 너네 의도는 너네가 사랑한다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야? 아니죠. 확인받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나도라는 대답을 당연히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친이가 그거를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요. 게임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게임을 잘 못하면 그래갖고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야. 이제 그냥 싸우는 거지. 봐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제로 매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언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네. 그래서 대체로는 잘 때려 맞추지만 네네. 여기에 항상 잘 때려 맞추는 거 아니야. 어떤 놈들은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맥락이에요. 맥락과 규칙을 잘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고 하지 흔히. 그런 식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공유하고 있는 규칙들이 있는 거야. 선생님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지. 우리 집 강아지. 바나나 그래요. 근데 진짜로 강아지일 것 같아? 사실 선생님 그 고양이밖에 안 키워요. 진짜요. 진짜 고양이밖에 안 키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너네들이
가장 거기서 할 수 있는 베스트 대답은 강아지예요. 왜? 우리 사회의 규칙이야.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강아지가 고양이, 특히 강아지를 더 많이 키워. 그지? 이런 게 너네 머릿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거든. 이제 우리는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그걸 전제로 말하고, 그지? 너네도 그걸 전제로 알아듣고 판단하고, 내가 그걸 평가할 때도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키웠다고 해서 키우는데 너네들이 강아지라고 했다서 그걸 탓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언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언어, 여기서는 뭐 언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게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도 다른 뜻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어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아까 너희들이 강아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치? 그래서 자, 언어는 실제 하는 뭔가랑 이렇게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가리키는 애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야? 딱딱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책상 그랬으면 항상 그 책상이 정확히 있고, 내가 남친한테 사랑해 그랬으면 그 사랑이 진짜 어딘가 팡 있고, 그래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불확실한 얘기고, 로티도, 콰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대충한 얘기고 내일 아침에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일단 여기 보면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성립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다른 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진리일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나 혼자 독립할 수 없어. 누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 그럼 누구 영향을 받아야만 해. 그럼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신념이나 명제들, 그러니까 우리 뭐 규칙이든 정답이든 좋아. 이 정답들 또는 과학 지식도 좋아요. 과학 지식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일 수가 없다는, 100% 정답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도 그걸 증명하는 공식이 있어야 돼. 만약에 그 공식이 나중에 틀렸다는 게 밝혀지면 상대성 이론도 당연히 틀린 게 되겠지. 그죠? 그럼 그 공식은 또 혼자서 존재하는 건가? 아니야. 상대성 이론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또 다른 것도 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면 이 공식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과학 지식이 100%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과학 지식도 99.999%에 가깝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100%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과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심부 지식이라는 얘기는 남들의 비판을 그만큼 많이 지금까지 받고 견디어온 거야. 많이 까여보고 그걸 다 물리치고 그래서 매번 자기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온 지식들.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더 튼튼한 지식이에요. 더 유명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주변부 지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새로 나온 이론이다. 그치? 아직은 많이 비판당하거나 검증되어 보지 않은 지식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조금 더 옳으냐 그르냐 이런 식으로 나눠 생각하는 거지. 결국은 놓고 보면 통째로 전부 다 100% 참인 건 단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사례는 내일부터, 내일 저희 아침에 다시 합시다. 그래요. 여기까지.